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고운 마음씨를 널리 널리 퍼뜨리고 싶은 마음을 글에 담아 보겠습니다. 저는 광주 토박이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린이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서 살았고요. 저는 위로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라서 어릴 때부터 오빠랑 죽어라 싸워댔었죠. 어린이집에서도 엄청 유명했습니다. 아이고 원장님 애들 또 싸우네요. 하루도 안 싸우면 입에 가시가 돋나 봐요. 아이고 저것들이 또 저러네. 선재야 선이야 그만 좀 하라니까. 어렸을 때 저희 오빠는 정말 말썽꾸러기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썽을 부렸죠. 그중 반은 저를 괴롭히는 말썽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형에다가 낙서를 한다던가, 제가 아끼는 스티커를 자기 얼굴에다 붙이고 저를 놀린다던가, 제가 좋아하는 빵을 뺏어 먹는다던가 하는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장난들을 지겨웠도록 했습니다. 이러니 제가 오빠를 좋아했겠어요. 아주 징글징글했었죠. 오빠는 초등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했습니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 하질 않더라고요. 그 어릴 때 똥침을 어찌나 해댔는지 정말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총으로 장난치다가 제 팔에 돌멩이를 날려서 시퍼렇게 멍이 든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오빠랑 같은 초등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빠랑 저한테 같이 등교를 하라고 하셨었거든요. 어머니는 아침에 어린이집에 나가셔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빠가 저를 옆에다가 두고 여기 좀 보세요. 얘 진짜 못생겼어요. 고릴라 닮았어요.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등교를 했습니다. 어찌나 창피하던지 그 다음 날부터 오빠랑 멀찍이 떨어져서 등교를 했었죠. 그러다 보게 된 건데 저처럼 막 1학년이 된 여자애들이 자기 언니 손을 잡고 등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말이죠. 학교에 다다라서도 언니들이 교실까지 동생들을 데려다주고 예쁜 목소리로 인사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어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는지 언니가 있으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너희 언니 굉장하다. 나도 언니 있으면 좋겠어. 뭐가 좋냐? 언니랑 맨날 싸우는데. 야, 나는 오빠한테 맨날 맞아. 언니한테는 안 맞을 거 아니야. 아닌데? 언니도 때리는데. 오빠만 하겠냐? 아휴, 나도 언니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마음에 언니 있는 애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갖고 싶다는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죠. 집에 가서도 부모님께 언니가 갖고 싶다고 닥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부모님도 어떻게 만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언니를 갖지 못한다면 내가 언니가 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여동생을 만들어 달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부모님이 곤란해 하시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 곤란한 표정으로 동생도 안 된다. 오빠랑 너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충분하다. 라는 말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울고 땡깡 부리고 난리를 쳤더랬죠. 내 친여동생을 가질 수 없다면 다른 여동생한테라도 잘해주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어린이집에 가서 여동생들을 그렇게 예뻐라 했답니다. 저의 여동생 사랑은 어린이집 아이들의 부모들에게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다더라고요. 여동생들이 집에만 가면 제 얘기를 그렇게 한다면서 최고의 언니라면서 칭찬을 해주셨고 저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게 저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서서히 여자 형제에 대한 갈망은 줄어들긴 했지만 어릴 때 그 버릇이 남아서인지 커서도 저는 언니나 여동생들을 많이 챙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빠랑은 여전히 보기만 해도 으르렁거리는 사이였고요. 그 영향이 있던 거였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여고를 가게 되었고 대학교까지 여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곧 성인이 되어서도 주변에 남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과 같았죠. 학창 시절에는 이성에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느 여고생처럼 남자 가수를 좋아하긴 했었죠. 푹 빠져서 잡지 오리고 카드도 사고 콘서트도 가고 다 해봤습니다. 연예인 말고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생 선생님을 잠깐 마음에 품은 적이 있었는데 아주 조용히 아주 짧게 빠졌던 짝사랑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여자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이성에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고요. 그런 저를 상사병에 걸릴 만큼 푹 빠지게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원증 목에 걸고 또각구두 신으며 시작된 멋진 회사 생활이었죠. 회사 생활에 대한 로망이 컸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일을 척척 해낼 거라고 믿었거든요. 당차고 자신감이 넘쳤을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웬걸,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싶을 만큼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상사한테 안 혼나는 날이 없을 정도로 매일 혼나고 깨지면서 회사 생활을 했죠. 또각구도 소리내며 폼나게 걸어다닐 줄 알았는데 매일 허둥지둥 뛰어다니기 바빴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쉬운 일도 잘 해내지 못할까? 회사랑 어울리는 인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매일매일 슬퍼했습니다. 우울함으로 가득한 회사 생활을 하던 중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제가 비상구 계단에서 울고 있는데 그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서 손수건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저와 같이 입사한 입사 동기였죠. 같이 입사했는데 그 남자는 자기 팀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일머리가 있다며 소문이 났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매일 허둥지둥 거린다고 소문이 났고요. 그래서 사실 혼자 속으로 좀 질투하고 있었는데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봅니다. 손수건을 주고 사라진 날부터 자꾸만 그 남자 직원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을 깨끗하게 빨아서 돌려주며 커피 한 잔을 사주었습니다. 남자는 커피와 손수건을 받아들고 꾸벅 인사하며 제게 괜찮냐고 물어봤죠. 뭐 제가 더 잘해야죠. 그래야 안 혼나겠죠. 그 부장님 원래 혼 많이 낸대요. 선희 씨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니니까 너무 기죽지 말아요. 계속 봐왔던 동기인데 왜 그날따라 멋있어 보였던 걸까요? 자꾸만 생각이 나고 시선이 머무르고 찾게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동기도 그날 이후 저를 되게 챙겨주더라고요. 몰래 제자리에 비타민 음료를 놓고 가질 않나. 제가 해야 할 일을 몰래 대신해서 해주기도 하고 심지어 회식 때는 저한테만 술 깨는 약을 줬었다니까요. 이게 좋아하는 거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던 어느 날 남자 동기가 제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날만을 기다렸던 저는 단번에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사내 연애는 시작되었죠.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두루두루 사람도 잘 사귀고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좋아할 만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민하고 화가 많은 저랑은 다른 사람이었죠.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남자를 만나서 까칠한 제 성격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신기해할 정도였죠. 선이 너는 정말 내 딸이지만 저래가지고 시집이나 갈까 했는데 영준이한테 진짜 잘해라 너. 그런 남자 어디 가서 못 만나. 아이 정말? 엄마는 맨날 그 소리야.
특히 어머니가 제 남자친구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는데 집에서는 김사희라고 부르실 정도였죠. 우리 엄마 유난이다. 너무 오바한다 생각했는데 정말 그 사위 소리를 하게 생겼습니다. 만난 지 2년쯤 지나고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았거든요. 솔직히 프로포즈 받고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뭔가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아직 어리숙한 것 같고 저 혼자 하는 생활도 안정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포즈 할 때 남자친구의 눈빛이 계속 아른거리더군요. 확신에 차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그 여자를 처음 보게 되었죠. 제 남자친구 아래로 남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성격 좋은 남자친구는 남동생하고도 사이가 좋더라고요.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오빠랑 마주치기만 하면 투닥거렸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 남동생은 대학생 때부터 만남을 가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랑 남자친구랑 사귀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식장에 저는 안 갔습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가족 행사에 가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땐 저희가 결혼하게 될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 저희 예비 서방님과 예비 동서까지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은 상견례 전에 우연히 같이 밥을 먹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닮아서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웃음도 많은 사람이었죠. 서방님을 한번 보고 나니까 동서가 어떤 사람일지 더욱 궁금했습니다. 동서랑은 같은 며느리 입장이잖아요. 어쩌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여자 형제 비스무리한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 거니까 기대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날, 그토록 궁금해하던 동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수수한 스타일에 엄청 차분하고 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악스러운 저와는 달랐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이 뭐였냐면 시어머니하고 엄청 친하게 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랑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되게 무서운 존재이고 어려운 존재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동서랑 시어머니랑 정말 허물없이 너무 잘 지내는 겁니다. 그게 가식처럼 보이지 않았고 정말 서로를 위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잘 지낼 수 있나 신기했고 나도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잘 끝내고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동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줄 겸 남자친구랑 함께 서방님네 놀러 가게 되었죠. 배달 음식 잔뜩 시켜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동안 궁금했던 걸 동서한테 물어보게 되었죠. 저기 동서, 내가 전부터 정말 궁금했는데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하고 잘 지낼 수가 있어? 대학이 어렵지 않아? 그러자 동서가 웃으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동서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쭉 고아원에서 살았답니다. 공부를 잘했던 동서는 초, 중, 고를 모두 다닐 수 있었고 고아원 퇴소하고는 혼자 힘으로 대학교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서방님을 만나게 된 거였고요. 동서가 시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서방님과 연애를 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을 때였답니다. 서방님 집에서 둘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놀러 간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신 거였죠. 시어머니는 본의 아니게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만났는데 그냥 가라고 하기가 뭐해서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동서의 과거를 알게 되셨답니다. 그때부터 동서를 향한 시어머니의 각별한 애정이 시작되었던 거죠. 저희 시어머니가 정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모전자전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시니까 두 아들도 다 정이 참 많네요. 정 많은 시어머니는 동서를 엄청 챙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서방님이 여자친구 만나러 나간다 하면 시어머니가 용돈도 많이 챙겨주시고 서방님 통해서 고기 같은 것도 동서한테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동서도 시어머니를 많이 따르게 되었답니다. 부모 없이 자란 동서에게 시어머니는 엄마 같은 존재였다더라고요. 결혼하고서도 시어머니는 동서를 많이 예뻐하셨고 오죽했으면 서방님이 질투를 할 정도로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를 유지했답니다. 동서한테 그런 과거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이렇게 살아온 게 제가 봐도 기특한데 시어머니는 얼마나 더 하셨겠어요. 그제야 두 사람의 관계가 이해가 되었죠. 동서의 사연을 듣고 얼마 뒤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이제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이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와 남편 사이에 생긴 아기였죠.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겁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서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결혼 선배이자 육아 선배가 된 거였죠. 아, 동서 아기 낳았을 때 산후조리도 시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도와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저희 어머니였죠. 제가 동서 사연을 저희 어머니한테 말해드렸거든요.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많이 여리시거든요. 특히나 어린이집을 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아이들한테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 분이라 그 어린 나이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서가 임신 중이니까 아기 인형이랑 인부복이랑 어머니가 사서 보내주기도 하곤 하셨죠. 동서 출산 후에도 복대랑 양말이랑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동서가 엄청 고마워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까지 출산을 하게 되었고 저와 동서는 육아 동지가 되었습니다. 아이 낳은 후에 부쩍 친해졌습니다. 집도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버스 몇 정거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라서 서로 집을 오가면서 같이 애들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했습니다. 마치 여동생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좋았죠. 동서가 저희 집으로 오는 날이면 근처에 사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집에 들르곤 하셨습니다. 이건 별건 아니고 우리 언니네가 과수원을 해서 받은 건데 복숭아야 복숭아. 엄청 달아. 집에 가져가서 좀 먹어요. 아참. 그리고 이제 애기 신발 신길 일 많은 것 같길래 백화점 나갔다가 한 켤레 샀는데 예쁘죠? 우리 애들도 발이 이렇게 작았나 싶었다니까. 매번 양손 가득 뭘 사서 오셔서는 저랑 동서랑 나눠주기 바쁘셨습니다. 그때마다 동서는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웃었는데 제가 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동서한테 더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애가 동선의 아이보다 1살 어리거든요. 개월수로는 얼마 차이 안 났는데 나이 차는 1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금방금방 크잖아요. 그래서 육아용품도 필요한 게 금방금방 바뀌기도 하고요. 저 정말 동서 덕에 돈 많이 아꼈습니다. 다 물려받았거든요. 기저귀도 동서가 잘 모르니까
사이즈 작은 거 한가득 사뒀는데 애가 금방 커서 남는 기저귀 저희 애 다 주고 내복도 엄청 많이 물려입고 모빌이랑 보행기도 받았고 그 시기에 잠깐 쓰는 장난감들도 다 받았습니다. 평소엔 마냥 어린 동생 같다가 이럴 땐 든든한 언니 같기도 한 참 소중한 저의 동서였죠. 동서한테 많이 의지를 했었고 동서도 제게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여느 자매처럼 친하게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별탈 없이 둘 다 육아에 전념하고 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교통사고가 나신 겁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운전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중교통만 타고 다니십니다. 다리가 좀 안 좋으셔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주사도 맞고 약도 타서 드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리도 안 좋으시면서 병원 갈 때 버스 타고 가시길래 저희가 매번 택시 타고 다니시라고 했었죠. 어머님, 버스도 한 번에 가는 것도 아니고 갈아타셔야 하잖아요. 내려서도 한참 걸어가야 하고요. 병원 오갈 때만이라도 택시 타세요. 아이고, 택시비가 얼만데 택시를 타고 다니니? 좀 걸어야 운동도 되고 좋아. 아유, 어머님, 제발 말 좀 들으세요. 그래도 귀엽고 버스를 타고 다니시길래 동서랑 제가 어머님 병원 가시는 날이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택시를 타고 모시려고요. 그런데 동서도 저도 애들이 어리잖아요. 시어머니께서 택시 타고 다닐 테니까 집에 가서 애기들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택시를 타고 병원을 오가곤 하셨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택시를 타고 병원을 가시던 도중 사고가 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 저희 애들이 다 감기에 걸려서 동서랑 애들이랑 소아과에 갔다가 제가 배 갈아 놓은 것 좀 동서 챙겨주려고 저희 집에 같이 갔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동서랑 허둥지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전화로 듣기는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타고 있던 택시가 아예 전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고로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광대뼈 골절에 파편에 의한 출혈도 심하고 갈비뼈도 골절되면서 장기까지 다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크게 다쳐서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뇌출혈까지 있다는 말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남편이랑 서방님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도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뛰어왔는데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수술실에서 나올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동서가 수술실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싶어서 서방님이 동서를 데리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서가 시어머니 나오는 거 보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는 8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8시간이 지난 끝에 수술을 끝낸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괜찮으신 거죠? 의사 선생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꺼내신 말은 급한 상황은 막았는데 내내 출혈과 장내 출혈이 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수술하면서도 몇 번의 위기가 있었다며 의식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마비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저희 어머니 다리만 좀 아프셨지 다른 곳은 다 건강하셨거든요. 저랑 동서가 몸에 좋다는 걸 얼마나 사드리는데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럴 수가 있는지 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하루에 2번 있는 중환자실 면회를
동서랑 번갈아가며 방문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는 의식이 없으셨고 무슨 일이 생기면 중환자실에서 전화를 준다고 해서 하루 종일 전화기 앞에서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저보다도 동서가 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동서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데 당연히 힘들 법하죠. 동서가 참 사람이 밝고 서방님처럼 웃음도 많은 사람이라 웬만하면 찡그린 얼굴, 힘들다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인데 같이 애들 보면서도 힘들다고 한 번은 안 했던 사람인데 정말 매일 울었습니다. 그런 동서가 너무 걱정이 되었죠. 서방님, 동서는 좀 어때요? 밥은 좀 먹었어요? 아니요. 아침에 빵 조금 먹더니 저녁까지 제대로 한 끼를 안 먹었어요. 아유, 애 보기도 힘들겠네. 오늘 애기 제가 재울게요. 저희 집으로 데려오세요. 매번 감사합니다, 형수님. 동서가 자기 마음 추스르기도 힘들 텐데 애기까지 돌볼 여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몇 번 애기 데리고 저희 집에서 같이 자고 먹이고 했습니다. 동서가 그때 어느 정도로 간절했냐면요. 원래 믿는 종교도 없던 사람이 절이고 교회고 성당이고 닥치는 대로 찾아가서 기도를 해댔습니다. 보고 있는 저도 애가 탈 정도로 안쓰러워 보였죠. 하지만 동서의 기도가 무색하게 시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꼬박 2달을 계시다가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동서의 곡소리가 너무나도 서글프게 들려왔습니다. 동서는 한동안 우울증에 걸려있는 듯 했습니다. 서방님과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동서의 상태를 전해들었습니다. 밥도 거의 안 먹고 시어머니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고 가족들한테도 소홀하고 말수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맘때 동선의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었는데 어린이집 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누워있다고 하더라고요. 연락해도 저를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하루는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이 고민을 같이 나누었었죠. 엄마, 우리 동서 너무 걱정이야.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우울증이 온 것 같더라고. 뭐? 우울증? 음, 말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시어머니 사진만 들여다본대. 동서 괜찮으려나? 괜찮기는 괜찮을 리가 있겠어? 너는 왜 이러고 가만히 있니? 얼른 일어나. 저희 어머니가 추진력이 엄청나시거든요. 동서 얘기 듣자마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더니 동서 집 어디냐고 앞장서라고 하셔서 어머니 모시고 동서네를 향했죠.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 있고 나서야 동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동서, 꼴이 이게 뭐야? 거의 보름 만에 보게 된 동서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볼살이 쏙 들어가 있고 다크서클도 진하게 내려오고 눈에 힘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집에 불도 다 꺼놓고 사람 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서의 집에 성큼성큼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한데 이리 좀 앉아봐요. 어머니의 말에 동서가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동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응? 하늘에 있는 사돈떼기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어. 살아야지. 어쩌겠어. 애기도 있는데 잘 살아야지. 어머니의 말에 동서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동서를 달래주다가 잠깐 있어보라고 하시더니 밖에 나가셨습니다. 30여 분이 지났을까. 어머니가 다시 집에 들어오셨는데 양손에 뭘 한가득 사오셨습니다. 뭘 이렇게 사오셨나 보니까 고기에 야채에 과자까지 마트에서 장을 잔뜩 봐오셨더라고요.
엄마, 이게 다 뭐야? 내가 밥 좀 해주려고. 일단 먹어야 살지. 괜히 밥심 하는 게 아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주방에서 뚱땅뚱땅 요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선의 식탁 다리가 부러져라 한가득 밥상을 차리셨죠. 고기도 굽고 국도 끓이시고 반찬도 여러 개를 하셨더라고요. 내 집 살림이 아니라서 어설프게 됐네. 그래도 먹을만 할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린이집 할 때 급식 만드는 것도 도왔었거든. 동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밥을 한술 떴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다시 한번 눈물을 뚝뚝 흘렸죠. 줄곧 입을 꼭 닫고 있던 동서가 메마른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뭐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할지. 감사합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자꾸자꾸 어머님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가 동서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렇지, 힘들만 하지. 나도 알아요, 그 마음. 밥 먹어요. 그러면 좀 나아. 밥 먹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나잖아. 그럼 좀 괜찮아요. 동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며 입에 밥을 우겨 넣었습니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진짜 잘 안 오시는 분인데 그런 어머니가 눈시울을 붉히시니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은 저희 아버지가 저 결혼식하고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원래 지병이 있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결혼식 보자마자 입원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그때를 떠올린 게 아닌가 싶었죠. 그날 이후 친정 어머니와 동서의 사이는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종종 동선에 찾아갔거든요. 반찬거리도 해서 가져다 주고 커피 한잔 하자며 커피 사들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저도 가끔 거기 껴서 놀았고요. 동서는 점점 극복해 나가는 듯 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잘 웃기도 하고 말도 많이 하고 가족들도 잘 챙기게 되었죠.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저랑 저희 어머니한테 밥을 사준다고 부르더라고요. 동서 차 타고 야외에 있는 식당에 가서 셋이 밥을 먹게 되었죠. 오랜만에 하는 외식이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기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저 일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아이가 유치원을 가기 시작하면서 오전부터 이른 오후까지 시간이 좀 비잖아요. 그때 동서가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였습니다. 동서가 영문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신하는 동안에도 번역하는 일을 받아서 집에서 하기도 했었거든요. 원래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 학원은 보통 애들 학교 다 끝난 늦은 시간에 운영을 하니까 그건 안 되고 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일을 도전해 본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랑 저랑 박수를 치면서 응원해 줬었죠. 너무 잘됐다 동서. 잘 생각했어. 그래, 그 아까운 실력 썩혀서 뭐해. 잘할 수 있을 거야. 다 두 분 덕분이에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저 정말 아직까지 방구석에서 울고만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다 쏠 테니까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그리고 그날부터 동서는 일자리를 찾으러 열심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학기가 시작한 이후라서 일자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일을 안 하고 있던 기간이 길기도 했고 학원에서만 일했었지 학교 경력을 없어서 잘 안 뽑아주더라고요. 그래도 동서는 굴하지 않고 이력서를 계속해서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중학교에서 연락이 왔고 그 이후 초등학교 한 군데도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러 갔었죠. 면접 보러 간다고 하길래 제가 면접 보러 갈 옷 골라주고
머리 고데기도 해주고 아주 난리를 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까지 오셔서 착 붙으라며 찹쌀떡 사주시고 정말 다들 긴장하고 말도 아니었죠. 동서, 할 수 있어. 떨지 말고. 형님이 더 떨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떤 보람이 있게 동서는 학교 두 군데를 다 찰싹 붙었습니다. 합격 소식 듣고 어머니랑 둘이 동서가 좋아하는 삼겹살 잔뜩 사서 동선에 가서 배 터지게 삼겹살 구워 먹곤 했었죠. 그렇게 동서는 육아도 하면서 멋지게 일까지 해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저희 애가 동선의 아이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취업 준비를 하게 되었죠. 오전에만 짧게 탄력 근무를 하는 회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전공과는 거리가 좀 있었지만 거리도 가깝고 일도 할만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가서 일만 할 수 있다면야 뭘 마다하겠어요. 그때 동서가 면접 잘 보라면서 구두까지 사다 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또 찹쌀떡을 사오셨더랬죠. 두 사람 덕에 저도 면접에 붙어서 몇 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참 치열하게도 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서와 계속 연락하고 만나기도 했고요. 동서랑 만나면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동생이었죠. 물론 이 만남에는 저희 어머니도 종종 함께 하셨습니다. 딸 둘을 둔 기분이라면서 좋아하셨거든요. 같이 카페도 가고 애들 수영장도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한 번은 여행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친정 어머니만 모시고 여행을 간 적이 없더라고요. 가족여행은 가끔 갔는데 결혼하고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랑 동서랑 애들이랑만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그때 동서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동안은 서방님이랑 애기랑만 여행을 갔었다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여행 가본 적도 없고 시어머니하고도 가깝게 지내긴 했지만 여행을 간 적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여행을 만들어준다며 혼자 밤새 여행 계획을 짜고 맛집을 예약하고 아참, 제가 그때 뭐까지 했는지 아세요? 5명이서 커플티도 마쳤습니다. 호기롭게 떠난 여행은 비록 국내 여행인 제주도였지만 3박 4일 동안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호텔에서 1박하고 펜션에서 2박하면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수목원도 가고 유명한 카페도 가고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사진도 정말 많이 찍었습니다. 애들도 초등학생 되니까 다 커서 데리고 다닐 맛도 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동서도 행복하다는 말을 매일매일 했었죠. 1년에 한 번, 못해도 2년에 한 번은 여행을 다니자는 약속을 하고 행복한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 다음 해에는 동서가 학원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이 바빠져서 여행을 못 갔고 또 그 다음 해에는 남편이랑 서방님까지 해서 다 같이 여수에서 2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에는 제가 이직을 하면서 여행 갈 시기를 놓쳤고 또 그 다음 해에 여행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보셨었거든요. 어디 가까운 일본이라도 갈까 하다가 관광보다는 휴양을 하고 싶다고 하시길래 괌이나 베트남 쪽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리조트는 어디가 좋을까? 비행기는 몇 시가 좋을까? 알아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집에 놀러 오신다고 하신 날이었습니다. 저녁밥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한참이 지나도 오시질 않더라고요. 걸어서 15분이면 오는 거리를 1시간이 지나도 오질 않으시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남편이 어머니를 찾아 나섰죠. 남편이 나간 뒤 10여 분 뒤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곧바로 병원으로 따라갔죠. 골목길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남편이 발견해서 구급차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쓰러지셨나, 누구한테 해코지를 당한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아예 없진 않으시더라고요. 계속 배를 움켜잡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이랑 번갈아 가며 오셨고, 검사 결과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소화도 잘 안 되었을 거고 대변 활동도 원활하지 않았을 텐데 왜 병원에 안 왔냐는 소리도 듣게 되었습니다. 딸이 되어서 엄마 아픈 것도 못 챙기고 뭘 한 건가 싶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머니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오빠도 곧장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릴 땐 서로 잡아먹을 듯이 싸웠는데 둘 다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오빠가 마냥 싫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든든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빠는 결혼하고 사업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았는데 어머니 소식 듣고 일하다 말고 달려온 거였습니다. 간경화라고? 아, 이참에 다른 검사도 좀 해보자. 아는 거래처 사람도 간경화로 병원 갔다가 가담 발견했대. 내가 예약 잡을 테니까 선이 네가 엄마 좀 보살펴 드려. 알겠어.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어머니 건강검진 한번 못 해드렸더라고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태어나 처음 어머니 건강검진을 해드리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염려하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간암이랍니다. 어떻게 그동안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무리 침묵의 장기다 뭐다 하지만 어머니를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져서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충격을 받은 것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죠. 간경화 말기에 간암 3기. 일단 치료를 해보자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경우에는 간 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 이식이라니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그 정도로 안 좋다는 걸 왜 몰랐나 하염없이 자책을 했죠. 매일같이 술을 먹던 저희 오빠가 금주를 선언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한테 간 이식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자기가 해주겠다면서요. 그런데 사람이 아프면 그게 낫기까지 정말 마음대로 뭐 하나 되는 게 없더라고요. 우선 어머니가 색전수를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서 1차 받고 퇴원을 하셨죠. 그렇게 하고 경과가 좋아져야 하는데 이게 경과가 좋아져도 또 문제인 게 간경화였습니다. 병원을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간이식 얘기를 하셨고 저희 가족은 간이식을 고려해 보기로 했죠. 간이식 잘하기로 소문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예약해서 상담을 받고 이식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하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B형 간염 보균자인데 이게 유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빠랑 저한테 모두 유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식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냐, 우리가 자식인데 왜 안 되냐 울며 사정해 보았지만 절대 안 된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희 어머니 상태는 더 안 좋아지셨고 복수 때문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황달도 있으시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고요. 자식들이 이식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뇌사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이더라고요. 이거 뭐 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는데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이식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검사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뇌사자가 언제 나올 줄 알고 기다리냐면서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텐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그래서인지 지방간이랑 혈압이 좀 있어서 코디네이터 분이 이식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졌죠. 남편은 그날부터 다이어트를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피 마르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서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입원하시고 병원에 자주 왔었거든요. 올 때마다 항상 양손 가득 어머니한테 필요한 거 사다 주고, 제가 어머니 때문에 집에 잘 없으니까 저희 집 냉장고도 채워주고 진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동서 왔어? 밥은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상태는 좀 어떠세요? 똑같지 뭐. 이따 우리 남편이랑 서방님도 온다고 했어. 들어가 봐. 동서는 이번에도 뭘 한가득 사와서는 어머니 옆에 가서 열심히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곧 남편이랑 서방님도 병원으로 왔고, 주말에 따사로운 햇살이 병원 안으로 들어와서 여느 때보다 밝은 병실이었지만 저희의 기분은 그러지 못한 날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동서가 갑자기 가방을 뒤적이더니 조심스럽게 봉투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 실은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그게 뭔데? 제가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 안에는 정말 놀라운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간이식에 대한 서류였습니다. 동서가 저희 몰래 이식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이식이 적합하다는 서류와 함께 어머니와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어머니와 나눈 문자 내용, 급여 명세서와 집 계약서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가족 아니면 친분 인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좀 뽑아왔어요. 재산 차이 나면 기증 못할 수도 있다길래 월급 들어온 거랑 집 전세 계약서도 가져왔고요. 저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이렇게라도 보답하고 싶어서요. 제가 기증할게요. 동서의 말에 다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한 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동서의 뜻을 반대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 자식한테 받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내가 그걸 받아. 아니야, 마음은 알겠는데, 그 마음은 참 고마운데 나 괜찮아. 나 그렇게 해서까지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말씀 마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사셔야죠. 저는 어떡해요. 어머니처럼 믿고 따르는 제 생각해서라도 오래오래 사셔야죠. 저는 친엄마도 없고 시어머니도 떠나보냈고 또 한 번 제 어머니 같은 분을 잃고 싶지 않아요. 저희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네? 어머니도 동서도 저도 정말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계속 거절하던 어머니도 결국은 동서의 뜻을 꺾지 못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동서도 모두 무사히 수술을 잘 받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긴 수술 시간에 침이 바짝바짝 말라왔습니다. 8시간 정도 되는 수술이 끝나고 수술이 잘 되었다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금방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었고, 어머니는 동서가 퇴원하고서도 한동안 더 병원에 계시면서 회복을 하셔야 했지만, 그렇게 수술을 받고 5년이 더 지난 지금 어머니도 너무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여전히 어머니하고 동서는 사이가 무척 좋습니다. 수술을 하고 더 사이가 좋아진 듯 하더라고요. 동서도 전보다 더 어머니한테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머니도 동서를 무척 아끼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가끔 질투 안 나냐고 하는데 그게 뭐라고 질투가 나겠어요. 오히려 너무 좋은걸요. 든든한 여동생 생긴 것 같고 말이죠. 아주 특별한 가족이 생겨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랑 동서랑 둘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애들도 어느 정도 다 키웠겠다. 이제 삶의 여유가 좀 생겨서 자그마한 사무실을 하나 얻었습니다. 전부터 둘이 사업하자면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둘 다 의류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덜 자고 더 일하면서 엄청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그 덕인지 장사가 엄청 잘 되네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족복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업 파트너복도 있네요. 이렇게 마음도 잘 맞고 일하는 것도 척척 잘 맞는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겠습니까?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아 참, 어머니 쓰러지셨던 그때 어머니 모시고 가려다가 못 간 해외여행을 올해는 가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갈 수 있을 정도로 두 사람 다 건강을 회복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다들 엄청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이니까 이번에도 분명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저는 여전히 동서한테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이 고마운 마음은 제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제 어머니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데 너무너무 고마운 게 당연하겠죠.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었으니 더욱 고맙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큰 용기 내준 동서한테 너무 고맙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동서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 한 몸 바쳐 발벗고 나서려고 합니다. 동서는 저랑 저희 어머니한테 고마웠던 거 갚은 거라고 하는데 저희가 뭐 대단한 거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저 용기 내라고 응원해주고 말벗이 되어준 것밖에 더 했어요. 그에 비해 동서는 목숨을 내놓았고요. 동서이기 전에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생이자 친구인 그녀의 결심이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앞으로도 이 돈독한 사이가 잘 유지되면 좋겠고 저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